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뭐 파워포인트 켜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정형거래 조건의 11가지 규칙 중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EXW, FCA, CPT, 그리고 CIP.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핵심은 얘네들이 하나같이 일종의 무역거래의 템플릿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역할 분담, 그리고 책임, 위험 부담의 책임, 그리고 비용 부담의 책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XW부터 FCA, CPT, CIP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매도인이 최소 부담에서 그 부담이 조금씩 커지는 형태로 변경되어져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DAT입니다. Delivered at Terminal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알파벳 E로 시작하거나 뭐 이랬죠. C로 시작하거나 뭐 F로 시작하거나 이랬는데 delivered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어디에? 터미널에. 그래서 얘는 느낌, 이 문구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느낌이 뭔가 출발하는 수출국 쪽에서 물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쪽에서 물품이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DAT예요. 우리말로는 도착 터미널 인도라고 합니다. 도착하는 목적지죠. 수입국 쪽이 되겠죠. 수출국 쪽이 아니라 수입국 쪽에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되어 있는 상태로, 운송 수단에서 양하되어 있는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공항이나 지정된 화물 터미널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은 부두, 항구가 될 수도 있고요, 공항도 될 수 있고요, 창고도 될 수 있고요, 컨테이너 뭐 적화장 뭐 이런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 야드도 될 수 있고요, 컨테이너 내륙 기지도 될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터미널. 그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터미널은 뭐 지붕 유분을 불문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보통 화물을 처리하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AT의 경우에는 신설된 조건입니다. 2010 버전에 들어와서 새로 신설되었고, 예전에 있었던 뭐 DQ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이제 요 DAT로 대체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까만색 수직선이 수출국 쪽에 있지 않고 수입국 쪽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이 수출국, 왼쪽이 매도인 부담, 오른쪽이 수입국, 매수인 부담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부담이 기존의 FCA나 CPT나 CIP나 EXW보다 확실히 많아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DAT의 경우에는 주 운송 구간 있죠. 여기 뭐 해상 구간이 됐든 항공 운송 구간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운송 비용, 운송 비용만 부담하면 그건 CPT였죠. 지금 뭐예요? 수직선 분기점 자체가 수입국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분기점까지 화물이 도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떠한 비용이라든지 그거 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수입국 쪽에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정말로 항구가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로철도 터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화물을 내려준 상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매수인한테. 예. 그러면 매수인은 뭐만 하느냐? 그 화물 터미널에서 자신의 영업소, 공장이나 창고나 뭐 그런 곳으로 옮겨가는 수입국 내에서의 수입 운송, 수입 국내 운송, 그리고 수입 통관 이런 것들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예시로 그런 얘기 했죠. 100만 원짜리 물건 수입하는데 25만 원의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앞에서 봤던 EXW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 몰빵이었어요. 거의 25만 원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였고 이게 EXW에서 FCA, CPT, CIP로 이렇게 조금씩 넘어오면서 그 25만 원을 매도인 부담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왔는데 지금 DAT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의 부담이 훨씬 큰 거죠. 거의 뭐 한 20만 원 정도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한 5만 원 정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뭐 그렇게 나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 국내에서의 운송은 매수인 거고 수입 통관도 매수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매수인 거. 매도인이 할 일은 거기 목적지, DAT에 적혀 있는 목적지까지 화물을 옮겨다 주는 거. 그래서 DAT D의 장소, DAT D에 오는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느냐? 모든 인커텀스 조건은 분명히 여기 뒤에 장소가 적힌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EXW를 얘기하거나 FCA를 얘기할 때는 Place of Delivery.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장소가 적히고 그리고 CPT나 CIP는 뭐라 그랬어요?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도착하는 그 운송의 도착지가 적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AT는 어딜까요? 저 터미널이 적혀야 되죠. Insert name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그 목적지겠죠. 화물을 내려주는 그 터미널이 적혀야 됩니다. 자, 위에 DAT 존 F 케네디 에어포트 뉴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JFK 공항에 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CPT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점에서 발생할까요? CPT는 JFK 공항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항공 운송료를 매도인이 내준다고. DAT는 JFK 공항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매도인의 비용과 매도인의 위험 부담으로 물건을 가져가서 물건을 내려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에디셔널 차지가 붙으면 CPT는 매수인 책임입니다. DAT는 매도인 책임입니다. 왜? 분기가 저쪽으로 끝나니까. 그죠? 그 차이죠. 이건 뭘까요? 이렇게 쓰면 FCA인데 JFK 공항입니다. 수출자가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장소가 JFK 공항인 거죠. 그러면 미국 요거 두 개는 미국 수입이고 요거는 미국에서 수출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수입국인데 FCA, JFK 공항 그건 말이 안 되죠.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걸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그 운송인이 그냥 운송인이 아니라 첫 번째 운송인이에요. 첫 번째 운송인. 퍼스트 캐리어. 그래서 첫 번째 운송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곳이 뉴욕에 있는 공항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 뉴욕에 있는 공항까지 어떻게 보내줘요?
이 말은 이 문구가 이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 JFK 공항에서 운송인한테 넘겨준다는 그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거 두 개는 딱 이렇게 쓰여 있으면 조건 뭐 그 외에 아무것도 고려치 않고 이렇게만 딱 적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미국이 수입국인 경우일 것이고 이 경우는 무조건 미국이 수출국일 수밖에 없어요. 사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DAT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AP가 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입니다. 도착 장소 인도. 근데 앞에서 봤던 도착 터미널 인도랑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로도 그렇고 터미널이 장소로 바뀌었어요. 어떤 수입국 내에 어떠한 터미널이 아니라 장소, 플레이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이전하는 것을 DAP라고 합니다. 예전에 2000 버전, 이것도 이제 2010에 와서 신설된 조건인데 예전에 인커텀스 2000에 있던 뭐 DAF라든지 뭐 DES라든지 뭐 그런 애들을 이제 흡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 플레이스하고 터미널의 차이는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차이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굳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게 큽니까? 저게 큽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대 다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 무조건 A는 B여야 하고 A하고 B가 있으면 두 개 중에 뭐가 상위 개념이거나 크거나 뭔가 확실해야 되는데 인문학, 사회과학 쪽으로 올수록 그런 게 없어요. 뭐 A가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A가 B보다 클 수도 있고 B가 A보다 클 수도 있고 그거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 많이 저지르잖아요, 우리.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람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100%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플레이스를 터미널하고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 플레이스가 좀 더 큰 개념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로서의 의미도 그렇죠. 그래서 저 플레이스의 뒤에 오는 장소는 정말 생뚱맞은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흑성로 84인가? 여기 주소. 맞죠? 310간 920호 흑성로 중앙대부터 먼저 보세요. 중앙대학교 흑성로 84 동작구 서울 인커텀스 2010 한국 써야 되겠다. 사우트 코리아 이렇게 쓸 수도 돼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DAP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거 뭐 뜻이에요? 수출자가 여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출자인 매도인의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으로 여기 가져다 놓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DAP는 쓰려면. 근데 DAT는 이렇게 쓰기 좀 그래요. 여기가 터미널은 아니잖아. 누가 봐도 교실이잖아. 그죠? 화물 터미널이 아니잖아. 여기 공항이에요? 항구예요? 철도역이에요? 컨테이너 기지예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플레이스가 좀 더 큰 개념이라는 거는 그렇다. 자, 그래서 DAP 앞에서 봤던 15번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림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DAT와 DAP를
구분하는 실익이 뭐 있습니까? 구분하는 실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육 책임 매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P의 경우에는 운송 수단으로부터 화물을 양육한다는 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화물을 내리는 운송 수단으로부터 빼내는 화물을 내리는 의무를 매도인이 하지 않고 매수인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DAT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양하가 완료된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DAP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개념의 첫 번째 줄의 끝부분 양하가 준비된 상태로 양하 앞에 DAPT는 개념의 두 번째 동그라미 개념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DAT의 경우에는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넘겨주는 거고요. DAP의 경우에는 도착 장소 인도는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 수단에 실린 채로 양하가 준비된 상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양하 준비됐다는 거지 양하가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화물 그거 싣고 내리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이거를 나눠놨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해상 운송이나 물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화물을 우리 택배 상하차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항공기에서 항공 컨테이너를 내린다든지 그거 항공회사나 항공화물을 처리하는 업자들이나 아니면 해상운송인이나 해상운송과 관련된 하역업자들이 공짜로 해줄까요? 절대로. 쌀까요? 절대 싸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사안에 따라서 몇백만 원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 내리고 뭐 컨테이너 한 대 갖고는 뭐 얼마 안 하겠지. 근데 이거 뭐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하역 비용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자, 비용만 문제일까요? 비용만. 하역 작업을 하다가 화물이 파손되거나 하면 지금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DAP의 경우에는 양하가 준비된 상태로 그러니까 매도인이 내릴 수 있는 상태까지만 만들어 주면 돼. 내리는 거는 매수인이 하는 거야. 그 내리다가 부서졌어. 누구 책임? 매수인 책임. 반대로 DAT의 경우에는 양하까지 매도인이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리다가 부서지면 매도인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앞에 C자가 오는 정형거래 규칙 4가지의 경우에는 위험과 비용이 조금 나뉘면서 매도인이 뭔가 플러스 알파로서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거였는데 이 C가 붙지 않는 나머지 7가지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권리가 이전되면 같이 위험도 이전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어딘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에 따라서 돈 1,000원, 2,000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거래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내가 1,000원 정도 부담하는 거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거 얼마 한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 해줘야 되는 게 억이야, 단위가. 제 친하신 분들 중에 100억이 넘는 재산가들도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뭐 잘 사주시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돈은 돈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과연 누가 하느냐를 매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역거래에서는. 돈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추석 때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뭐 이렇게 게임 방송 같은 걸 그러니까 스트리머들 트위치 이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보다가
무슨 방송이 있었냐면 리니지 M 알아요? 리니지 M. 예, 그거 리니지 그 저기 뭐냐 모바일 버전. 거기에 무슨 스트리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서버에 좀 센 사람 있죠. 센 사람. 그걸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스트리머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누구누구님 뭐 이러면서 어떤 서버에 아유 뭐 가장 유명하신 뭐 기사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제 질문이 그거야. 얼마나 현질을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6억이요 그랬어요. 예. 예. 리니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98년도, 99년도에도 있었어요. 리니지는. 리니지 1은. 리니지 M은 나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나? 그럼 1년 사이에 6억을 썼다는 거잖아. 예. 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과연 게임에 현질을 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6만 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60만 원 갸우뚱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한 1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현질하라 그러면. 근데 6억은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6만 원과 그 사람한테 6억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거래가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양화 비용인 것 같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면 엄청나게 큰 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둬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9월달, 10월달에 게임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파산 나기 직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 지갑이 아니야 지금. 큰일 났어. 식대보다 게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썼어요. 9월, 10월달 2달 동안.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별로 딱히 먹지도 않는데 오늘도 아침에 훈제 계란 하나에 점심에 계란 후라이 3개 먹고 왔어요. 그런데 게임을 저녁도 딱 그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한 석 달치 먹으면 살만해요. 사람이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살만해요. 먹다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번 주에 게임 사는 데만 내가 한 11만 원치 썼거든. 레데리 산다고. 그리고 한 9월, 10월 달에 PSN하고 배틀넷하고 등등에 내가 지른 돈 다 더해 보니까 한 40 얼마 정도 되더라고. 미쳤지. 미쳤어요. 그걸 보면. 요새 식대를 안 쓰니까 전부 다 그런 데 쓰는 것 같아, 돈을. 쓸데없이. 그래도 저는 무조건 정품 애용입니다. 정품 애용에 대해 불법 복제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조건 다 돈 내고 게임 뭐 하죠.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만드는 게임은 뭐 전부 다 그 가챠 게임들 그런 건 돈 쓸 여유가 없는데 우리나라 그 이제 레데리 같은 경우에도 혹시 여러분들 그 게임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는데 GTA는 알죠? GTA 만든 회사예요.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그 GTA 만든 회사가 몇 년 만에 새롭게 신작을 내놓는 게 10월 26일 날 나왔는데 내가 그걸 예고를 했어. 어제. 그래서 세계에서 게임 잘 만들기로는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진짜 이 시대의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를. 무조건 게임 만들면 고티 게임 오브 이어 받는 회사입니다. 뭐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자, DAP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만큼 양육 비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용의 부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DP죠. DDP. Delivered Duty Paid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었던 DAP나 DATA 같은 경우에는 at place, at terminal. 뭔가 장소가 중요했어요. 근데 DDP의 경우에는 duty paid입니다. 저 duty는 관세를 말합니다. 관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입 통관을 말해요. 이 조건은 여기 나와 있죠. 간세 지급 인도. 우리말로 간세 지급 인도라고 하는데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린 채 양하가 준비된 상태로. 이거는 뭐랑 같죠? 지금 DAT보다는 DAP하고 같죠. DAP하고 같은데 거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줄에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그리고 또한 물품의 수출 통관 및 수입 통관을 모두 해야 한다. 누가? 매도인이. 수출자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다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뭘 뜻하겠어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입니다. 매수인의 최소 의무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말로 수출자가 물건 만들어서 수출 통관해서 국제 운송해서 수입국까지 도착시켜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물론 물건을 내리는 건 수입자가 하지만 수입 통관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수입 통관까지 다 해주는데 물품 내리는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ICC가 만든 거니까 ICC한테 따져보고 일단 그래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게 수입자의 최소 의무, 수출자의 최대 의무, 매도인의 최대 의무, 매수인의 최소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부터 DAT, DAP, DDP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몇 가지, 한두 가지 차이. DAT와 DAP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요? 물론 터미널과 플레이스의 개념적 차이는 있다라고 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영경제관 920호에 물건 가져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DAP를 쓰더라도 플레이스를 쓰더라도 그 플레이스는 터미널이 되거나 항구가 되거나 컨테이너 기지가 되거나 아니면 창고가 되거나 공장이 되거나 영업소가 될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DAT와 DAP를 나누는 기준은 양육 비용이고 이 DDP하고의 구분점은 뭐예요? 수입 통관을 수출자가 한다는 거죠. 수입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EXW, FCA, CPT, CIP 그리고 D로 시작하는 DAT, DAP, DDP D 조건 3개 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7가지가 한데 묶입니다. 어떻게 묶이느냐? 요 7가지는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그것이 단일 운송이어도 되고요. 복합 운송이어도 되고요. 해상 운송이어도 되고요. 항공 운송이어도 되고요. 철도, 도로 운송이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나머지 4개는 주로 메인리하게 영어로 메인리하게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인커텀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용하기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하면 좋겠네요. 사용하면 좋겠네. 이미 만들어질 때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게 만들어진 애라서 그렇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요. 권유하고 있어요. 이게 인커텀스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얘가 국제법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기관, 국제적인 민간단체에서 만든 국제규칙이에요. 뭔가 강제성이나 그런 게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사인과 사인 간의 약속과 계약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개에 나오는 조건도 해상 운송에서 사용하면 아주 적합할 텐데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봐도 해상 운송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봅시다. FAS입니다. F로 시작하고 있네요. 내용은 Pre Alongside Ship입니다. Ship은 배고 Alongside란 말이 뭘까요? 옆면입니다. 옆면. 배의 측면.
그래서 우리말로는 선측 인도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항구가 있죠. 수출항에서 그리고 주 운송 구간에 투입되는 그 선박의 옆쪽에 선박을 육상의 항구에 이렇게 입항하게 되면 보통 그 컨테이너 항구에 보면 컨테이너 항구나 뭐 재래 항구나 어떻게 보면 이 뭐 선석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배가 접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항구 시설을 말합니다. 항구 시설. 뭐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 야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벌크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야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항구 시설이 돼요. 선측이란 말은. 정말로 무식하게 말 그대로 배 옆면을 뜻한다는 게 아니라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접안을 했을 때 그 옆에 항구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구에 그 항구 시설물에다가 매도인이 물품을 가져다 놓은 걸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선측 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저렇게 나오죠. 지정된 본선, 선박의 선측, 뭐 부두나 뭐 바지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지선에서 물품을 선박에 옮겨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바지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본선의 선측에 물품이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물품이 선측 옆에 부두에 놔두게 되면 그때부터 거기서 분기점이 발생해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이전하고 위험 부담도 넘어가고 비용 부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 모든 비용 다 매수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분기점 자체가 무조건 배 옆이네요. 배가 있네요. 배. 지금 비행기 옆이 아니잖아. 배 옆이잖아. 그래서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문구 자체에 ship이 들어가 있잖아. 배잖아. 배. 자, 그리고 이 물품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여기 선측 난간에 물품을 둔다라고 하는데 물품을 그렇게 둬도 되고요. 자기가 직접 둬도 되고요. 그렇게 놓여져 있는 물건을 조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물건을 준비해서 배 옆에 부두에 쌓아둬도 되고요. 이미 그렇게 쌓여져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가 해도 됩니다. 그거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procure라고 합니다.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이미 그래 돼 있는 거 남이 갖다 놓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가져가세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공산품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잘 있느냐? 원래 그 벌크 화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철강석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거 기본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야적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항구에. 그래서 이미 야적되어 있는 철강석이라든지 석탄 그거를 구매해 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방식 그런 것도 가능하다. 자기가 직접 선측에 옮겨두거나 아니면 이미 놓여져 있는 것을 사가지고 넘겨주는 거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거를 조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다시 분기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FAS는 Free Alongside Ship이기 때문에 그 분기점이 여기 선박 옆에 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측 배 옆면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배 옆에 있는 부두, 배 옆에 있는 바지선 여기다가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것이 매도인의 할 일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FAS를 쓰면 보통은 공산품보다는 벌크 화물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21번 슬라이드에 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컨테이너 화물은 FCA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머스트가 아닙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데 FCA를 무조건 써야 된다가 아니라 FCA를 쓰면 괜찮은데 좋은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면요, 내가 그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내 물건, 내가 수출자라고 치면 그 물건을 들고 내가 직접 한국까지 가서 배 옆에다가 내가 물건을 두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형 선사나 전기 선사와 컨테이너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기 선사가 보내주는 컨테이너에다가 내가 화물을 넣어놓고 컨테이너를 그냥 해상 운송인이나 해상 운송인의 대리인에게 넘겨버려요. 나는 해상 운송을 하지만 한국 근처에 갈 일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요. 실제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FAS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박 옆면에 부두에다가 물건을 놔두라고 했는데 내가 부두에 갈 일이 없다니까, 컨테이너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걔네들이 다 와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주고 내가 컨테이너 안에 화물 채워놓으면 가져가요. 그냥 내 영업소에서 실제로 컨테이너 운송을 하면. 그래서 그 운송인이 내 영업소에 화물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보내줘서 내가 화물을 실어서 야 운송인 여기 화물 넣었어 잘 가, 이게 뭐랑 비슷해요? FCA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 해상 운송의 업무, 실무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가장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 조건이 FCA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가 만들 때 컨테이너 운송 간행을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더란 거야.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낸 정형거래 규칙이 FCA입니다. FCA는 철저하게 ICC의 창작이에요. 실제 컨테이너 운행 간섭이 저렇게 돌아가는 저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게 FCA. 근데 FOB나 CIF는 ICC 창작물이 아니거든.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못 건드리고 자기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재 주류가 된 컨테이너 운송의 간행을 그대로 정형거래 규칙으로 만든 것이 FCA이기 때문에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운송하는 애들이 FCA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 거야. 창작자 입장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CA가 참 좋은데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거든. FOB CIF는 주워온 자식이야 막말로. 뭐 양자 드리고 뭐 이런 걸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럼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ICC 입장이 돼 보면 자기들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어내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 잘 많이 쓰였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실제 컨테이너 운송 간행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 간행이 똑같습니다. FCA하고. FAS나 FOB는 좀 달라요. 진짜로 컨테이너 운송하면 내가 부두에 갈 일이 없어요. 왜 가 거기? 부산까지 왜 내려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돈 내고 화물 차량 수배해서 이 기사님한테 부산항 몇 번 부두까지 가주세요. 웃기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실제는. 그냥 운송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면 화물 맡기고 끝. 그런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매수인이 FAS 또는 FOB를 선호하는 이유. 자, 매수인이 왜 FOB, FAS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할까? 자, FAS나 뭐 뒤에 보게 될 FOB나 가만 보면 매도인이 뭐만 하면 되냐면 물품을 배 옆에 갖다 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배가 있다는 거잖아. 배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배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FAS나 FOB에서 오는 그 배 있죠. 배. 그거는 매수인이 수배해서 운송 계약을 해서 운송비, 운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FAS나 FOB를 선택하는 건 뭐다? 자기가 직접 운송 수단을 컨택을 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그걸 원하면 FOB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전 얘기가. 아니 매도인한테 시키는 게 매수인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25만 원의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그걸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반드시 물품 가격이 100만 원이 아니라 125만 원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매도인이 운송 계약 체결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CPT라든지 CIP라든지. 그러면 발생하는 운송 비용 액면 그대로 물품 가격에 반영하겠죠. 수출자가. 근데 수입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25만 원 그걸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 액면 그대로 25만 원을 내가 떠안는 거지만 사실 실무에 가보면 뭐가 되냐면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계약 관계의 존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내가 오랫동안 어떤 해운회사랑 거래 관계를 했어요. 그러면 좀 싸게 해줘.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출업, 무역업을 하지 않더라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 뭐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컨트롤해서 자기가 좀 더 싸게 운송을 수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출자가 운송 계약해서 운임 계약 주고 운임 부담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역이라는 게 뭐 일방적으로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케바케요. 케바케. 케바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B입니다. 얘가 인커텀스 중에서도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도 가장 조상님이에요. 가장 고인물이에요. 그죠? 내가 FPS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오버워치 좀 하다가 배틀그라운드 좀 하다가 FPS를 접었는데 FPS 고인물들 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뭐 무슨 에임이 저럴 수가 있지?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지나가면 고인물 아니면 핵만 남아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우는 게임이 될 거야. 불과 1년 안에 그렇게 될 거야. 내 장담하지. 그 중소기업 게임, 버그 투성이 핵도 못 잡아내고. 그래요. 게임을 무조건 화려한 그래픽에 뭐 아주 이것저것 쳐발라서 만드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최적화가 잘 돼 있고 버그가 없어요. 좋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안 좋은 게임이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FOB가 그렇게 고인물이에요. 되게 오래됐어. 이거 찾아보면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 뭐 해상보험, 해상운송 판례 같은 거 보면 이게 연도가 1700 몇 년도인데 FOB란 말이 등장해요. 되게 오래됐네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프리 온 보드인데 이걸 줄여서 알파벳 대문자로 FOB라고 쓰잖아요. 저렇게 쓰기 때문에 ICC가 나머지 정형거래 조건을 만들 때 알파벳 대문자 3개로 만든 거예요. 맞추려고. 약간 그 있잖아. 그 힙질이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 끝에 라인 맞추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딱 그렇게 한 거야. 정말로. FCA 그것도 이 앞에가 F로 시작하잖아. 그거 맞춰서 프리 캐리어라고 붙인 거야. 뭐 라인 맞춘다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그 ICC가 그렇게 창작을 한 겁니다. FCA는 ICC의 창작물이고 FOB는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통이 뭐냐? 이게 본선 인도인데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됐다는 말이 앞에서 설명했죠. 뭐예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서 수배한 선박에다가 어떻게 매도인이 본선 적재해서 인도한다. 본선에 하물을 실어서 인도한다. 아니면 그렇게 실려있는 하물이 있으면 그걸 구매해서 넘겨준다. 조달한다. 2개 다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하물을 선박에 실어도 되고 이미 실려있는 걸 사가지고 넘겨줘도 됩니다. 이미 실려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송 중일 수도 있어요. 그 운송 중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실려있는 선박에 하물 그거 사가지고 줄 수도 있다. 그거 가능합니다. 2개 다 가능한데 이게 옛날에 이 방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는 수입자가 들이댄 배에다가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을 배에 함으로 이렇게 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란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범선 타고 무역하던 그 시절에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되게 저기 좀 한 십몇 년 된 영화인데 러셀 크로우가 나와요. 주연 배우가 러셀 크로우인데 제목이 마스터 앤 컨커런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거기 이제 무슨 그 대항해 시대 때 이제 범선에서 이제 선장하고 의사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 어떤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선박에 필요한 보급품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 선원들은 타고 있고 그 밑에 원주민들이 물건을 이렇게 올려주면 값을 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부두에 배를 딱 갖다 대고 여기서 물건 사잖아. 그럼 사면 옮겨서 싣고 돈을 치르고 그런 방식으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배에 내리면 위험하잖아. 그 거래 방식의 모양이 그대로 온 겁니다. FOB가. 그 영화 재미없어요. 뭐 찾아보려고는 하지 마. 좀 그래요. 재미없는 러셀 크로 나온 영화 중에 몇 안 되는 재미없는 영화예요. 자, 그래서 이 FOB가 본선 인도 방식이다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정형거래 규칙. 자, 그러면 그림으로 살펴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FAS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죠. FAS는 옆에 있었죠. 근데 FOB는 실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운송되는 국제 운송, 해상 운송의 간행상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진 않아요. 컨테이너 운송은 최신식인 그 전기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한 FCA가 적합합니다. 사용에 적합해요. 근데 ICCA 바램과는 전혀 맞지 않게 지금도 사람들은 FCA를 잘 안 쓰고 FOB를 써요. FCA가 약간 그 무역회사나 물류회사나 이쪽 업종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나이 지긋하신 부장님 이상 분들은 FCA 그러면 FCA가 뭐니 그럴 겁니다. 정말로. FOB 아니면 CIF만 써요. 거의 대부분의 무역회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이 새롭게 좋은 것도 있고 실제 운송 간행을 그대로 반영해서 새롭게 만든 건데 잘 안 바꿉니다. 약간 이 업계가 무역이든 물류, 유통, 보험, 이 해상 운송 요 바닥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잘 안 바꿉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이유가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굳이 왜 바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FOB를 거의 우리가 그 2005년 통계에서 얘기했죠. 거의 대부분 FOB. 근데 그 40%나 되는 FOB 사용량을 보면 실제 FOB하고는 안 맞아. 뭐가. 컨테이너 운송을 해가지고 매도인은 그냥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한테 화물 떡 던져주고 거기서 끝. 화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계약서는 FOB야. 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뭐 재래 화물에 사용되면 좋다. 이거는 진짜 ICC의 바람이에요. 컨테이너 운송은 FCA를 쓰고 재래 화물의 경우에는 FAS나 FOB를 썼으면 좋겠다는 정말 ICC의 바람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FAS나 FOB나 여기 뒤에 장소가 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sert Name Port of Shipment입니다. Port of Shipment. 선적항입니다. 선적항. FAS나 FAS, FOB 여기 뒤에는 무조건 선적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사용 A에 FOB 부산 포트 코리아 되어 있어요. 부산항이 무슨 항구? 선적항구. 한국의 수출, 한국의 수입. 선적 항구가 부산항인데 한국이 수입일 수가 있어요. 저게 가능해요.
선적 항구가 물품의 수출을 하기 위한 선적 항구가 부산항이란 말은 한국에서 수출해서 물건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OB를 살펴봤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CFR입니다. CFR, Cost and Price입니다. Cost and Price. Price는 운임이란 뜻입니다. 근데 좀 좁은 의미로서 해상 운임을 뜻해요. Price. 우리가 CPT 할 때 carriage paid to라고 했어요. 근데 carriage는 약간 운송 비용 뭐 이런 뜻이었고, price는 해상 운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운임 포함 인도예요. 그래서 CFR과 CPT가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거의 똑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CPT는요 운송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운송수단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항공운송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도로 철도 운송에서 쓸 수도 있고요. 쓰고 싶으면 해상운송에서 써도 돼요. 근데 CFR은 ICC의 바람은 어디다? 해상운송에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CPT는 carriage, CFR은 price.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CPT의 경우에는 운송비 인도 조건, 운송비 지급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CFR 경우에는 운임 지급 조건, 운임 포함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임하고 운송비. 보통 해상 운임을 해상 운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 자체를. 자, 그래서 CFR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되어 있는 물품을 조달하거나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이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CFR의 경우에 앞에서 봤던 FOB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매도인이 운송수단인 선박을 수배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FOB와 CFR의 차이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뭔가 있죠. 그 인싸객으로 트레이서가 하는 말 있잖아.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냐고 하잖아요. 어디서 데자뷰가 느껴져요? FOB가 FCA, CFR이 CPT. FC하고 CPT 차이가 뭐라 그랬어? 물품을 수출국에서 운송인한테 넘겨줄 때 매도인의 의무가 다 하는데, CPT는 택시비 주는 조건이라 그랬잖아. 운임 주는 조건이라 그랬잖아. 운송 비용 주는 조건이라 그랬잖아. 이 관계가 FOB, CFR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같이 물품을 본선 적재하거나 조달해서 넘겨주는데 FOB는 거기까지, CFR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가 직접 운임, 해상 운임을 지급하는 것. 딱 그 차이예요. 자, CFRD에 장소를 봅시다. Insert named port of 뭐라 돼 있어요? Destination이죠. Destination. 그러면 여기가 도착항이에요. 도착항. 자, 그래서 CFR 롱비치 포트 캘리포니아 실내로. 저건 무슨 뜻이에요? 도착항이 롱비치 항구야. 캘리포니아, LA 옆에 있는 롱비치 항구야. 저게 무슨 뜻이에요? 도착 항구가 캘리포니아다. 미국이 수입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CFR 부산 포트 코리아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한국이 수입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왜 강조할까요? 무역 영어 시험에 엄청 장난칩니다. 교수님들이. 영어로 쭉
쫙 쌓여 있는데 뭐 이렇게 무역 계약서를 딱 던져줘요. 막 해놨는데 예, 갑자기 FOB 뭐 롱비치 포트 이렇게 해놔요. 근데 FOB 롱비치 포트면 롱비치 포트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인데 무역 계약서는 한국 사람이 수출자야. 그 틀린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무역 영어 검정 시험이나 뭐 국제 무역사나 나와요. 왜?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를 이미 문제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잘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포트 오브 십먼트,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 도착항을 적는 거다. 왜 도착항을 적겠어요? 이 CFR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임 내주잖아. 그 목적지, 택시 기사님 내 술에 떡이 된 이 친구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디인지. 뭐 강남이면 강남, 뭐 마포면 마포,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장소란 말이야. 그 장소. 여기 찍히는 게.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임을 부담하는 그 운송의 목적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CIF가 남았어요. Cost, Insurance and Price입니다. 앞에서 봤던 Cost and Price에서 뭐만 늘었어요? Insurance만 늘었죠. 여기서도 데자뷰가 느껴지죠. 지난 시간에.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CIP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요쪽에 있는 친구들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애들. 요쪽에 있는 친구들은 해상 내수로 해서 쓰면 참 좋은데 그거라. 그거.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살펴보면 뭐만 달라졌어요?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하고 뭐만 달라졌어요? 딱 세 글자만 추가됐죠. 여기 보험료. 매도인이 보험료 내주는 전체 정형거래 조건 11가지 중에 유의한 2가지 조건. CIF하고 CIP.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다시 앞으로 와서 5번 슬라이드를 봅니다. 그래서 이 5번 슬라이드의 내용이 요 강의 자료의 가장 맨 끝에 있었어야 했어요. 편집을 잘못한 거야 내가. 자, 이제 총 11가지 정형거래 조건들을 우리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11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인도 위험입니다. 뭐예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면 뭐가 같이 넘어간다고요? 위험 부담이 같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다? EXW는 매도인의 공장, FCA, CPT, CIP는 어디? 수출국 내에서 운송인한테 넘겨주니까 어떤 매도인에 지정된 그 장소, 수출국 내 장소. 자, FAS는 어디? 배 옆에, 부두. FOB, CFR, CIF는 어디? 본선에 실어서. 그리고 DAT나 DAP, DDP는 도착이죠. D 조건들은 뭐예요? 다 딜리버드니까 수입국 내 어느 지점이 되는데 DAT는 터미널이고 DAP는 플레이스고 그리고 DDP는 플레이스하고 같은 느낌이지만 뭐까지 한다? 수입 통관까지 매도인이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용 부담 볼게요. 비용 부담. 비용은 어디까지? 보통은 앞에 C가 붙지 않은 애들 있죠. C 안 붙은 7가지는 뭐에 따라간다? 위험 부담하고 똑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EXW, FCA, FAS, FOB, DAT, DAP, DDP는 위에 있는 인도 위험의 분기점하고 비용의 부담의 분기점이 어떻다? 똑같다. 근데 앞에 알파벳 대문자 C가 오는 애들은 특이하다. 비용 부담의 분기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져요? 매도인이 플러스 알파의 부담을 지죠. 그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운송비거나 운임이거나 보험료죠. 그래서 운송비를 대신 내주는 거 CPT, 운송비하고 보험료를 같이 내주면 CIP.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임을 매도인이 대신 내주면 CFR, 보험료까지 같이 내주면 CIF가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요 추가적인 부담을 비용을 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인커텀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고생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쉽니다. 그죠? 예,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정상 수업합니다. 예, 보강이에요. 뭐 원래는 개교 기념일이지만 보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 날은 나오지 말고 목요일 날 봅시다.